맞아요. 저탄수화물 세계에서 흔히 듣는 말이 배고플 때만 먹고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라인데요. 많은 사람에게는 잘 통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소외감 같은 걸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중독이 모든 사람에게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고플 때 먹기라는 원칙을 따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어라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죠.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식사는 내가 배가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싫어질 때 끝나지. 많은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통증이 식사를 멈추게 하는 신호가 되곤 해요. 아, 배 터질 것 같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따라서 폭식을 멈추거나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워하는 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진 않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식단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를 깜빡했는데 그건 바로 숫자 계산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숫자 계산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당신이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이메일을 받는데요. 지방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매크로, 즉 영양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질문들이 많아요. 아마도 에킨스의 책에서는 매크로라는 단어조차 안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지방 섭취를 어떤 비율로 맞추면 마법처럼 체중을 줄여주고 편두통을 없애주고 혈당을 낮춰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단백질은 두려워해서 충분히 먹지 않고 대신 지방을 더 먹는 경우도 있죠. 배가 고프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계산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다이어트가 참 쉬웠겠지만 신체는 일 아니면 영. 그렇게 이진법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그런 숫자 계산에서 멀어지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슐린을 조절하는 식사에 대해 더 생각하도록 권장해요. 중요한 건 숫자나 비율, 퍼센트 같은 게 아니에요. 인슐린 수치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두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참고 삼아 식품의 영양 정보를 알아보거나 어플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결국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세한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저도 올바른 저탄수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 쓰는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량입니다. 저는 하루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100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계란을 먹으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소량의 탄수화물까지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 10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는 동물성 식품을 메인으로 하며 약간의 곁들인 반찬이나 소스 외에는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저녁은 밥 반 공기 또는 한 공기에 반찬 이것저것 먹으면 탄수 섭취가 100g 정도로 맞춰집니다. 간혹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날이 있다면 다음날 단식 기간을 늘리거나 섭취량을 줄여 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탄수화물은 과도한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계산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섭취량을 점검합니다. 키토 식단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까지 병행하다 보면 섭취 칼로리가 적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백질 섭취가 덩달아 줄어드는 일이 흔한데 이는 과도한 체중 감량과 근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키토 식단을 시작하던 초기에 이런 실수를 했었고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씁니다. 저는 현재 약 77kg이고 하루에 운동량이 많은 편이라 킬로그램당 약 2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는데요. 하루 약 150g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인데 이것은 기름진 고기를 기준으로 약 1k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두 끼에 다 먹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양이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는 종종 보충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섭취는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버터나 MCT 오일 같이 개별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기름진 고기나 생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탄수화물을 허용하는 식사에서는 되도록 지방 섭취를 줄여 고탄고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모든 계산은 저울이나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대략 암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충 하는 계산이라도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자연적인 식품에는 가공식품처럼 성분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영양 성분을 어느 정도 익혀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식사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나요? 하루에 6끼를 먹지 않고 식사 사이에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거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도 식단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일까요? 저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하루 한 끼나 두 끼만 먹는다고 해도 그건 단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시간 제한 식사라는 표현을 선호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런 것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탄수화물만 정말 낮게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것이 키토에 맞는 음식이라면 지방을 원하는 만큼 먹어도 괜찮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에게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한 끼나 두 끼 정도는 쉽게 건너뛸 수 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해요. 예를 들어 아직 8시가 아니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면 드세요. 하지만 단순히 단 게 땡기거나 한다면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닐 수 있으니 식사할 때까지 좀 참아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식사 빈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키토나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주 낮은 탄수화물 섭취예요. 하지만 특정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단백질도 인슐린에 영향을 주니까요. 물론 탄수화물처럼 인슐린을 급격히 높이진 않지만 조금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음식을 먹더라도 하루에 6번이나 8번까지 먹는다면 하루 종일 인슐린을 자극하게 되고 그것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애매하게 말하는 걸 싫어하지만 정말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간식을 조금씩 먹는 게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30g의 견과류를 먹거나 약간의 치즈를 먹고 식사 시간을 늦출 수도 있겠죠. 반면에 그런 게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시간 제한 식사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좋은 지적이네요. 또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단지 달달한 게 먹고 싶은 건지 구별하는 거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 신경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배가 고픈 건지 그냥 입이 심심한 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식을 먹어요. 키토 식단을 시작할 때는 몸의 신호를 더 잘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스스로 진짜 배고픈지 간식이 땡기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단 게 먹고 싶은 건지 판단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돼지고기나 스테이크, 아스파라거스를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픈가? 라고요. 만약 그 답이 예스라면 진짜 배고픈 거고, 아니, 돼지고기랑 브로콜리는 싫지만 도넛이라면 정말 먹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답인 거죠. 또 가끔 간식이 당길 때 저탄수 식단의 증가가 나오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마법처럼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약간 배고파질 때 바로 먹지 않고 더 기다릴 수 있어요. 1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배고픔을 달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1시간쯤 기다려보거나 식사 때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간식을 먹기보다는 진짜 배고픔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기, 채소로 제대로 된 한 끼로 먹는 거예요. 하지만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게 우리는 간식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바쁜 사무실에서 일할 때 모든 책상에 사탕 접시가 놓여 있었고 신발 가게에 가도 계산대에 사탕이 있고 전자제품 가게에 가도 사탕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환경에서 간식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간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진짜 배고픔이 언제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죠. 정말 훌륭한 관점이네요. 키토나 저탄수 식단을 하더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견과류나 마카다미아, 땅콩버터 같은 간식을 먹고 싶다면 그건 아마도 신체적 필요보다는 심리적인 욕구일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게 아니라 뇌와 신체를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루는 것에 관한 거죠. 이제 몇 번 언급하신 인슐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죠.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양이 많아질수록 혈당이 올라가고 그럴수록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해요. 또 인슐린은 몸속에 저장된 체지방의 분해를 막기 때문에 체지방을 소비할 수 있게 인슐린 수치가 낮아야 한다고 하죠. 이것이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인슐린과 관련된 기본 개념인데 당신이 인슐린에 대해 알게 된 놀라운 점이나 의외라고 생각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주류 의학계나 영양학계에서는 인슐린이 아닌 혈당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들 중에는 엄청나게 높은 인슐린 수치 덕분에 간신히 정상 범위로 조절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가 유발하는 의료 문제는 아주 많아요. 혈당이 낮아도 인슐린 수치는 높을 수 있어요. 제2형 당뇨병도 혈당이 높아졌을 때만 진단됩니다. 하지만 혈당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몇 년 동안 인슐린 수치는 높게 유지되고 그 인슐린이 혈당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알츠하이머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알츠하이머는 만성 고인슐린 혈증과 관련이 있는 질병이에요. 대부분 사람의 고혈압도 사실 소금과 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인슐린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통풍 역시 붉은 고기보다는 인슐린이나 과당과 더 연관이 있죠. 그리고 암도 아주 논란이 많은 주제지만 인슐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학습한 바에 따르면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 인슐린의 가장 덜 중요한 기능이에요. 인슐린 없이도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특정 수치나 규칙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하나의 수치에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혈당과 인슐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혈당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수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혈당만 낮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숨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아이템으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아침으로 사과에 땅콩 버터를 곁들여 먹으면 혈당을 올리지도 않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땅콩은 그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식재료입니다. 일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사실 땅콩의 지방 조성을 보면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트산, 렉틴과 같은 항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는 무시된 채 단지 혈당 상승을 예방한다는 특징 하나 때문에 땅콩버터가 건강식품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또 혈당 상승 억제 효과에 대해 우리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으면 사과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과 속 당분이 몸속에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즉, 땅콩버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릴 뿐 이걸 처리하기 위한 몸속 인슐린의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혈당이 걱정된다면 사과를 땅콩버터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혈당을 높이는 사과를 아예 먹지 않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콩버터를 먹지 말라는 의도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이라는 수치에 집착해서 땅콩버터를 혈당 상승과 체중 증가를 막아주는 감량템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오해로 땅콩버터를 사과에 찍어 먹고 바나나에 찍어 먹고 빵에 발라 먹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강력한 증량템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합은 가장 살이 잘 찌는 조합이거든요.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에 더 가까워요. 인슐린은 몸에게 지금은 풍족한 시기니까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라는 신호를 주죠. 우리는 인슐린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어요. 일종의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고 근육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보디빌더들은 심지어 인슐린을 주사하기도 하는데요. 건강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인슐린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조직의 성장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피부의 섬유종이나 지방 조직 같은 것들이요. 의사인 제 친구는 인슐린이 지방세포에게 기적의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그래요. 그 난소의 낭종을 키우는 게 뭘까요? 바로 인슐린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그러니까 커진 전립선도 모두 인슐린과 관련이 있어요. 암에 관해서는 우리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아주 많죠. 저는 여기서 높은 인슐린과 혈당이 암을 유발한다고까진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과 인슐린은 암세포의 빠른 성장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줍니다. 성장을 돕는 환경을 제공하죠. 네, 맞아요. 이미 암세포가 있다면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과 혈당은 그것에 자극과 연료를 제공해서 성장하고 퍼지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네. 혈당 조절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네요.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낮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요. 그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독성은 양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산소가 너무 많아도 위험하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위험하고, 뭐든지 과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이 전혀 없는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가끔은 인슐린의 일시적인 상승을 유도하는 게 좋은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 사이클, 즉 주기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모든 사람이 지방을 연소하는 대사 상태, 즉 케토시스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탄수 식단을 할 수 있죠. 인슐린 수치가 항상 낮게 유지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아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예요. 특히 10대, 운동선수,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 성장기인 아이들에게는 그렇겠죠. 네, 심지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인슐린 상승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의 몸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염증 수치가 낮게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죠. 저는 인슐린 수치가 너무 낮아서 생길 위험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제1형 당뇨병은 예외로 하고요. 하지만 저는 낮은 인슐린보다는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군요. 일리가 있네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에는 코르티솔이 필요하긴 하지만 항상 높은 상태로 있는 건 원치 않죠.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용어는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고인슐린 혈증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세포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고인슐린 혈증은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뜻이죠. 당신은 두 개념을 구분하고 싶어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표현이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용어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면 대개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를 의미하죠. 하지만 제 생각에 고인슐린 혈증 혹은 만성 고인슐린 혈증은 그 의미가 용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어요. 만성은 항상 혹은 자주라는 뜻이고, 고는 높은 것을 의미하고 혈증은 피 속에서라는 뜻이죠. 즉, 인슐린 수치가 항상 높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이란 게 정말로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세포 속의 혈당이 꽉 찬 상태라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걸까요? 지방 한계치라는 개념까지 다룰 시간은 없지만 한 이론에서는 그것이 세포에 이미 너무 많은 지방이 차 있는 게 원인이라고 해요. 지방 조직이든 근육이든 심지어 간이나 췌장의 세포들까지 말이에요. 지방이 과도하게 많아 물리적으로 인슐린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없어요. 인슐린 수용체나 포도당 운반체들이 인슐린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인슐린의 신호를 받고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면 이것은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세포가 꽉 찬 걸까요? 그냥 꽉 찬 거죠. 네, 맞아요. 인슐린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제이슨 펑 박사의 비유처럼 여행 가기 위해 가방에 짐을 채우다 보면 결국 가방이 꽉 차고 이제는 꾹꾹 눌러야 겨우 닫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여행 가방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방이 고장난 게 아니라 그저 용량이 꽉 찬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고인슐린 혈증이 인슐린 저항이나 세포의 포화 상태를 촉발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일부 사람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100% 정립된 이론은 아니에요.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가 저항을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세포가 저항성을 가지게 돼서 인슐린 분비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건지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치료 방법은 똑같죠. 맞아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애킨스 박사가 체중 감량을 위해 저탄수화물 식단을 처음 제안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미 1950에서 60년대, 심지어 1800년대에도 이런 식단을 시도했어요. 윌리엄 벤팅의 비만에 대한 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 완벽히 알지 못했음에도 많은 사람이 그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했어요. 여기서 그녀가 여행 가방에 비유하며 언급한 이론은 제이슨 펑 박사가 제시한 오버플로우 이론입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버플로우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슐린 저항성은 주로 인터널 스타베이션이라는 이론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혈액 속 당분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세포는 내부 기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문이 열렸지만 안으로 음식을 넣지 못하는 창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뇨병 치료법은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거나 혈당을 낮추는 약물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법은 체중 증가, 고인슐린 혈증,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이승 펑 박사의 오버플로우 이론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포가 이미 포도당과 지방으로 가득 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더 이상 작동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꽉 들어찬 지하철에 문이 열린다고 해서 사람이 계속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요. 따라서 오버플로우 이론은 당뇨병 치료의 초점을 체중 감량을 통한 세포 속 포도당과 지방 감소에 맞춥니다. 1차원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것에만 집중했던 기존 당뇨병 치료와는 달리 이 이론은 질병의 근본 원인에 집중해 새로운 치료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과와 땅콩버터의 조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 굳이 혈당을 높이는 사과에 땅콩버터를 찍어 먹는 게 정말 당뇨나 다이어트에 적합한 방식일까요? 애초에 그것이 몸속에 당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라면 단순히 먹는 음식의 총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이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뭔가가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게요.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도 없었고 훨씬 심플했어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과학적 원리를 알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 복잡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쥐에게 지방을 과하게 먹이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연구가 나오고 그러다 갑자기 지방이 당뇨를 유발한다는 헤드라인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오마이갓, 대체 이게 뭐야? 라고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가끔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 감량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신 건강도 중요한 주제죠.